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꼭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책, 필 나이트의 슈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키를 떠오르면 마이클 조던, 에어 조던, 스우시 로고, 저스트 두잇과 같은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슈독을 읽어보면 나이키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거대한 스포츠 브랜드의 탄생이라기보다는 매년 망할 뻔했던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은지에 대한 생존기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책이 단순한 창업 성공담이 아니라 창업자와 투자자 그리고 회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멋진 비전보다는 더 많은 현금 부족이 나오고 화려한 브랜드 전략보다 더 많은 은행 압박이 나오고 성공의 확신보다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 나이트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대단한 창업가였는가 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키가 제품을 잘 만들어서 성공한 회사인지 아니면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게 된 회사인지입니다. 세 번째는 창업자는 언제 가장 크게 성장하는가입니다. 저는 슈독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창업자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도 결국 다음 문제를 풀러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필 나이트는 원래 육상 선수였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는 아니었지만 달리기를 정말 좋아했고 오리건 대학교에서 육상 코치 빌 바우어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 바우어만이 나중에 나이키 공동 창업자가 되는 사람인데요. 그는 단순한 코치가 아니라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면 신발을 뜯고 고치고 실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필 나이트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일본 카메라가 독일 카메라 시장을 흔들었던 것처럼 일본 운동화가 독일 운동화 중심인 미국 러닝화 시장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당시 미국 운동화 시장은 아디다스, 푸마 같은 독일 브랜드들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필 나이트는 일본 제조업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보면서 일본 러닝화를 미국에 들여올 수 있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이게 나이키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비전 선언이거나 계획보다는 한 젊은 러너가 품었던 사업 아이디어였습니다. 필 나이트는 졸업 이후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 중 일본에 들려서 고베에 있던 오니츠카라는 회사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필 나이트는 아직 회사도 제대로 없고 미국에서 대단한 유통망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니츠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미국 서부에서 이 신발을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오니츠카 사람들이 묻자 거의 즉석에서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준비가 다 돼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봤을 때 좀 무책임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시작은 완벽한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먼저 오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나머지를 뒤늦게 맞춰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 나이트도 이때 그랬습니다. 그는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에 미국 판매권을 얻어내고 샘플 신발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드디어 신발이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나이키의 화려한 브랜드 이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필 나이트는 사무실도 매장도 조직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트렁크에 신발을 신고서 육상 경기장을 돌아다니면서 러너들에게 직접 신발을 팔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창업자가 직접 고객을 만나는 초기 세일즈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이키는 처음부터 광고로 만들어진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러너들 사이에서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진 회사였습니다. 필 나이트는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발을 원하는지,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가격이면 구매를 하는지를 현장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창업 초기에 이것보다 강력한 학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나이키의 출발은 브랜드 마케팅 회사라기보다는 러너들을 가장 가까이 만난 유통 스타트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빌 바우어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빌 바우어만은 필 나이트의 코치였지만 동시에 제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기록을 단 몇 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신발을 계속 뜯어보고 더 가볍게 만들고 더 잘 달릴 수 있는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나중에 유명해지는 와플 밑창 이야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식탁에서 와플 기계를 보던 바우어만은 저 격자 무늬를 고무 밑창에 옮기면 더 가볍고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에 와플 기계에 고무를 부어서 실험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나이키의 러닝화의 상징적인 그 밑창이 사실은 부엌의 와플 기계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저는 나이키의 초기 경쟁력이 필 나이트 한 사람에게서만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 나이트가 기회를 발견하고 사업을 밀어붙인 사람이라면 빌 바우어만은 러너가 진짜 원하는 제품을 끝까지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엔 좋은 스타트업은 비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객을 이해하는 사람, 제품에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운영을 버티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루리본 스포츠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잘 팔렸고 매출도 늘었고 고객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속 돈이 없었습니다. 이게 슈독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상품이나 제품이 안 팔려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성장해서 힘든 겁니다. 신발을 주문하려면 먼저 오니츠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팔고 현금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간격을 메우는 게 바로 소위 말하는 운전자금입니다. 성장할수록 더 많은 재고가 필요하고 더 많은 운전자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합니다. 잘 팔릴수록 많은 현금이 회사 밖으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업의 잔인한 부분인데요. 손익계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현금 흐름으로 보면 매일 죽어가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창업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인상 깊게 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이 오른다고 회사가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빠른 성장이 회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필 나이트는 계속 은행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그는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주문이 늘고 있고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출을 원합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다르게 보이는 게요. 재고는 많고 현금은 부족하고 대출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회사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장면은 지금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도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창업자는 미래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금융기관은 현재의 담보와 현금 흐름을 봅니다. 둘 다 틀린 것은 아닌데요. 다만 바라보는 시간의 축이 다릅니다. 필 나이트는 앞으로 열릴 시장을 보고 있었고 은행은 당장 갚을 수 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극 때문에 블루리본 스포츠는 계속 벼랑 끝으로 밀려납니다. 저는 이게 슈독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창업 이야기는 보통 아이디어와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창업의 많은 시간은 돈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신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다음 달을 버티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리본 스포츠의 진짜 위기는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급자였던 오니츠카와의 관계였습니다. 초기 블루리본 스포츠는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을 미국에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즉 자기 브랜드를 가진 제조사가 아니라 일본 브랜드를 미국에 유통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구조는 처음에는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됐었고 좋은 신발을 가져와서 바로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이 구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공급자가 마음을 바꾸면 회사의 미래가 바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점권이 불안해지면 유통회사는 하루아침에 기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플랫폼 위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같은 리스크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에는 앱스토어 위에서 아니면 거대한 이커머스 플랫폼 위에서 아니면 특정 단일 채널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플랫폼이 정책을 바꾸거나 수수료를 올리거나 직접 그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블루리본 스포츠가 겪은 일이 정확하게 그것과 유사했습니다. 결국 오니츠카와 블루리본 스포츠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필 나이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시장을 개척했는데 오니츠카가 다른 유통 파트너를 찾거나 직접 시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느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어디까지나 필 나이트의 회고록 속의 시선이라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필 나이트는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 오니츠카에 의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자기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처음에는 대단한 전략 아래 탄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슈독을 보면 나이키의 탄생은 굉장히 절박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오니츠카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블루리본 스포츠는 자기만의 신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신발을 공장에 주문하려면 박스에 새겨 넣을 이름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나이키라는 이름조차 필 나이트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필 나이트가 밀고 있었던 이름은 따로 있었고 디멘션 6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매우 생소한 이름이죠. 정작 나이키는 첫 직원이었던 제프 존슨이 꿈에서 떠올렸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마감은 코앞이었고 모두가 완전히 만족한 것도 아니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나이키라는 이름이 선택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 이름이 창업자가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 아니라
직원이 꿈에서 본 이름을 마감에 쫓겨가지고 골랐던 결과입니다. 로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 스시 로고도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이 로고를 만든 사람은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던 학생 캐롤린 데이비슨이었습니다. 당시 필라이트가 받은 청구서는 단돈 $35였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뭐 세계에서 가치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그런 브랜드 자산 하나가 처음에는 $35의 외주 디자인이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필 나이트는 처음에 이 로고를 봤을 때 아주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쏙 들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들겠지 정도로 받아들여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나름대로 위대한 브랜드의 출발점인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완전하고 어색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선택일 수 있습니다. 창업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당시에는 임시 반편처럼 보였던 선택이 시간이 지나서 회사의 정체성이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키는 오니츠카와의 갈등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위기가 나이키를 진짜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오니츠카와의 관계가 계속 안정적이었다면 블루리본 스포츠는 오랫동안 유통회사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사업은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지금의 나이키가 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더 위험하고 많은 일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생산도 관리해야 되고 품질 문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에게 브랜드를 설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회사는 더 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스타트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부 의존도가 높은 초기 사업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제품, 자신만의 고객 관계,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 전환은 대체로 편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옵니다. 나이키의 브랜드도 처음에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나이키가 위기를 버티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일본의 종합상사 니쇼 이와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들이 필라이트와 회사를 불안하게 봤을 때 니쇼 이와이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도 벤처 투자 관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니쇼 이와이가 나이키에게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해주었었던 것인데요. 회사가 정말 어려울 때 필요한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왜 위험한지 이해하면서도 그 위험 속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주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벤처 투자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은 과거와 담보를 봅니다. 지금 갚을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벤처 자본은 미래와 성장을 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같은 회사를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는 결국 바라보는 시간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기존 금융의 기준에서 보면 늘 이상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가 많고 현금은 부족하고 매출은 늘지만 이익이 불안정합니다. 그런 회사를 단순히 위험하다고만 판단한다면 다음 세대의 중요한 기업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이키의 이야기에서 자본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 누구에게 신뢰를 얻고 어떤 방식으로 버티느냐가 회사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기에서 끝이 났으면 좋았겠지만 나이키의 성공이 보이기 시작한 뒤에도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 세관이 갑자기 나이키에게 거대한 청구서를 들이밉니다. 아메리칸 셀링 프라이스라는 오래되고 잘 쓰이지 않던 관세 규정을 끌고 와서 나이키가 그동안 덜 낸 관세를 소급해서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2,50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나이키 규모를 생각하면 회사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규정을 들고 나온 배경에 정부의 집행 의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쟁 신발 회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나이키를 제품이 아닌 규제로 끌어내리고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필라이트는 이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맞서 싸운 끝에 결국에는 처음에 청구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오프닝에 말씀드린 나이키는 매년 망할 뻔했다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할 뻔했고 그리고 공급자 때문에 망할 뻔했고 이번에는 규제 때문에 망할 뻔했습니다. 위기는 한 번 넘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커지는 동안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는 그 위기를 매번 다른 방식으로 넘겨낸 회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이키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필 나이트는 책상 위에서 시장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트랙에서 직접 러너들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 바우어만은 운동화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록을 바꾸는 도구로 봤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정체성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오니츠카와의 갈등은 치명적인 위기였지만
그 위기는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필 나이트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회를 발견하고 밀어붙인 필 나이트, 제품에 집착한 빌 바우어만, 그리고 나이키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회사를 지킨 제프 존슨 같은 사람들, 고객을 이해하는 사람, 제품에 집착하는 사람, 돈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운영을 버티는 사람이 다 같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서 나이키는 단순한 운동화 유통회사가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굉장히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계속 돈이 없었고, 계속 불안했고,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필 나이트와 팀은 계속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슈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책이 창업자에게 낭만적인 위로를 주는 책은 아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창업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성장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고 좋은 회사도 매 순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위대한 회사들도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이키도 처음부터 나이키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블루리본 스포츠였죠. 그리고 자동차 트렁크에서 신발을 팔던 작은 회사였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브랜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안정적인 자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믿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객을 계속 만났고 제품을 계속 고쳤고 돈을 구했고 배신과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슈독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자는 확신이 있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해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브랜드는 회의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지켜낸 선택들이 쌓여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오래 버텨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키의 이야기는 단순히 운동화 회사의 성공담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에서 회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